네, 이번 두 번째 문화 세션은 공존, 문화, 도시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에 랜드마크를 건설하거나 지역 축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도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재생의 주체는 국가, 지방단체인데 때로는 민간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세션은 지역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요. 이를 제주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장님은 2017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받으셨고 현재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대한민국 의정대사 최고위원상을 수상하여서 도정활동에도 여전히 힘써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경용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경용입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도 좋고요. 제주가 정말 그 계절의 여왕답게 정말로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4회 제주포럼에서 의미 있는 문화세션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이 세션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설재우 로컬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서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그리고 팔로마 스테렐리츠 어셈블 공동 창시자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현재 문화정책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무리와 총평을 다해 주시고 제가 가장 도청에서 능력을 인정하고 싶은 가장 멋지고 젊은 우리 조상범 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첫 번째 문화세션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와 한국의 전 문화수장인 자크랑 전 장관과 도종환 전 장관이 함께 보편적 문화와 예술의 역할 중 하나인 평화와 화해를 초점으로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최되는 두 번째 문화 세션은 공존, 문화와 도시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지역이 직면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잊혀졌고 낙후되는 도시에 대해서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연사들께서 실제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것이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이야기를 제주도민과 그리고 청중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대부분 도시재생지역은 과거에 번영하여 중심이었던 곳이었지만 현재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잊혀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그 공간을 논의하고 있고 그 공간에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그 공간 속에 사람, 삶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도시재생은 단지 물리적인 재생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엇인가를 추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무언가 중 핵심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는 문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주 역시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 두 개 도시의 원도심에 대한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관덕정 및 탐나문화광장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를 연결하는 원도심으로, 그리고 서귀포시는 이중섭이라는 화가와 연계하여 국내외 예술인들이 정말로 머물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픈 그런 문화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전시, 문학을 뛰어넘은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세션에서 그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실 연사분들,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별자치도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가 문화가 꽃피는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따뜻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문화 세션의 주제죠.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더 강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일반적인 발표나 토론 형식이 아닌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 사례를 직접 강연으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 강연자는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설재우 작가님입니다. 설재우 작가님은 서울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서촌의 토박이로서 서촌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촌을 알리고 있는 서촌의 홍보대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이자 보금자리인 서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고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서촌 지역에 적용시켜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로컬 매거진 서촌 라이프, 지역 안내서 서촌 방향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서울연구원이 선정한 서울 스토리텔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네요. 설재우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서촌이라는 곳에서 온 설재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처음 시작은 좀 의외이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신 분은 많으시죠? 비카인드 리와인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인 이제 미셸 공드리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찍은 영화 중에 되게 안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미셸 공드리가 찍은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가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이제 대표작이 아닌 이 영화입니다. 비카인드 리와인드.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화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말썽쟁이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이 이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비디오 가게가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친구들 두 명이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뭐 자석이라는 그 어떤 이 물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비디오를 이제 싹 내용을 지우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주변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비디오를 빌리러 오는데 이 비디오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알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비디오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막 찍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찍어요.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고스트버스터즈, 뭐 로보캅, 뭐 로키, 뭐 이런 걸 이제 자기네들이 감독도 되고 주인공도 되고 뭐 연출, 뭐 조명, 의상까지 자기네들 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디오 안에다가 녹화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손님들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빌려가는데 이제 보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손님들이 너무 재밌다고 다음 편을 또 만들어 달라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본 부분은 이 두 사고뭉치들이 작은 재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사고를 치듯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작은 재능들을 주민들이 무시하거나 뭐 어떤 이 비난을 하지 않고 재밌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작은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와닿았었습니다. 작은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제목이 비카인드 리와인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썼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뭐 비디오 가게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면은 그거를 돌려줄 때 어떻게 해서 돌려주죠? 감아서 돌려줍니다. 감아서. 처음으로 감아서 돌려주는데 그거를 친절하게 감아서 반납해 주세요라는 말이 이제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은 재능들이 인정받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도시 재생이라는 말은 재생이 필연적으로 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 재생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생을 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발견하는 개인의 작은 성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친절,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다음에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서촌으로 나중에 이사를 오신 분이세요. 저는 서촌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는 서촌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 리즈 시절인데요. 양복점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 됐었어요. 뭐 동네마다 곳곳마다 양복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양복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양복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뭐 기성복이라는 시대의 변화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의 변화로 양복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양복점이 도태되는 상황 속에서 세탁소라는, 어떻게 보면은 옷을 다루는 일 중에 가장 낮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세탁소로 업종을 변경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탁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 본인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저한테 양복점을 물려주시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세탁소가 되고 세탁소를 이어서 하는 걸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그 일을 이어서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형님이 일을 이어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수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저희 형의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뭐 친하진 않지만 가끔 이야기나 뭐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면은 형이 너는 되게 사람들 앞에서 뭐 돋보이는 일을 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데 뭐 강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보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형이 그래서 정말 세탁소를 나중에는 하지 않으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계속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형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전 국민의 롤모델 직업이죠. 유튜버로 이제 전향을 하셔서 본인이 하시는 세탁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교류하고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세탁일에 관심을 갖고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 것이죠. 수입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만족도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씬, 아카이빙, 로컬 바이브, 뉴딜, 콜로키움, 일반인들이 이런 개념, 이런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간에서 시작되는 도시재생은 민간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었던 서촌이라는 지역에서 느꼈었던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자존심, 일상의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배경에는 서로를 잘 모르고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촌이라는 지역에서 개인을 일상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상의 자신감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거는 동네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동네 지역 주민들의 롤링페이퍼를 받아서 그 가게나 그 공간에서 있었던 뭐 좋은 추억들,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롤링페이퍼로 받아서 또 상패를 제작하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선물해주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기도 했고요. 동네의 작은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들이나 혹은 그 지역의 이야기를 모은 책을 써서 동네를 알리는데, 그리고 소개를 하는데도 소개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관심 있는 분들께 서촌을 소개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8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서촌 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제가 사실 하는 이야기는 좀 의아한 지역의 이 활동인데요. 저는 지역에서 작은 오락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참 많죠. 예. 지역에서 가이드도 하고 책도 쓰고 잡지도 만들고 오락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작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오락실을 운영하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오랫동안 가던 오락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여기 주인 할머니께서 철권의 고수이셨어요. 실제로 철권을 할머니께 배우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50년은 멀었다 이 애송이야 해가지고 이 오락실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라지는 기억이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이 사라지는 공간을 남기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펀딩으로 살려낸 오락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동네에서 오래된 가게를 살리려다 보니까 오락실 주인까지 하게 된 셈이죠. 서촌이라는 곳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살아났고요. 빵집, 꽃집, 옷집, 분식집 같은 오래된 생활 편의 업종들이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에 의해서 휩쓸려 갈 뻔했었는데 사라질 뻔했었던 그런 가게들이 대를 이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변화와 보존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은 친절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였었던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수의 헌신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말라. 세상은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친절, 작은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재열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어떤 것이 반짝이는 무언가로 커져가는 과정을 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표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조광호 부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조광호 부연구위원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재직하고 계시고요. 연구위원님은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전문가입니다. 문화재생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 문화 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 활동과 컨설팅을 강범위하게 맡아주고 계신데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 컨설턴트이자 사업 추진 지원 총괄 간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광호입니다.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뭐 열심히 연구하는데 현장 활동도 많이 같이 다니고 그런 반건달 정도의
스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조금은 딱딱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앞에서 굉장한 스타인 설재우 대표가 너무 스타트를 잘 끊어줘가지고 부담 없이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화적 도시 재생 정책과 사업, 우리나라에서 흘러가고 있는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때 언제나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 나오면 이런 거 꼭 되게 좋아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아시는 분이 같이 찍어주시네요. 시간이 없지만 아주 빠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로만 좀 꽉 채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배경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 개발의 바람은 도시 개발의 팽창과 또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꽉 채워져 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워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경향을 보게 되면 이제 문화가 맨날 들어가요. 이게 소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문화 다 한다 이런 얘기가 돌죠. 무엇인가에 뒤만 문화만 붙이면 다 문화가 됩니다. 근데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 위에 있던 문화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거고 그것을 누군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표출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결국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서 이 내용은 설재우 대표가 정확하게 다 찝어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기능을 잃고 침체된 지역에서 문화로 다시 활력을 찾는 거 첫 번째입니다. 결국 그것은 유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활력이란 얘기는 살고자 하는 힘, 생활하는 힘인데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였냐면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이 가면 언제나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죠. 심지어는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시재생 어렵지 않아요 라고 써 있는 간판을 봤어요. 그건 어렵다는 얘기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반추해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쾌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어쩌면 도시재생을 시작하는 일은 그 웃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일상에서의 웃는 일들이 사회적 힘을 만들어주고 다시 우리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으로 뒀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문화와 사회 각 분야 연결을 통해 도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와 효과를 생성한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큰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A 아니면 B, A 플러스 B는 없어요. 절대 A 아니면 B 하라.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살죠. 왜냐하면 이후에도 살 거니까. 과거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현재에 있을 뿐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A, B, C로 놓는다면 우리는 A, B, C를 다 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도시재생을 하면 과거와 현재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살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활력을 생성했으면 그것을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미래로 통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 문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인데요. 이 사회 패러다임 문제는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시점입니다. 1950년대에 그 근대화를 들어오면서 현대화로 넘어오는 시점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치들이 있었고 시대 정신들이 만들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2000년대를 넘으면서 너무 좋아졌는데 문제는 시대 가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양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가치로서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실 수 있나요?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시점을 살면서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반문해야 할 시점이 온 거라는 거죠. 적어도 이게 돈 갖고만 다니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의제를 좀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적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책, 사업, 돈, 도시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 도시가 문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는 문화적이야, 우리 도시는 문화적으로 즐거워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곳이 문화도시가 되고 문화적 도시재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나는 이 도시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 라는 말로 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민의 문화적인 생각, 행동이 일상에서 문화로 발현되어야 한다. 서울대교 대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는 생활에서 분명하게 문화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유쾌한 힘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는 결국 내 생활과 일상을 바꿀 것이고, 그 일상과 생활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같이 동조할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이자 사회적 힘이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도시 안에서 문화적인 장소성이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아마 서현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번째, 문화적인 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건 빨리빨리잖아요. 최강국, 첫 번째, 빨리빨리 되게 잘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천천히 가도 최강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으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좋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빨리빨리라는 그 개념을 조금만 바꿔보자 이거죠.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인정된다면 분명하게 도시재생은 멀지 않은 길에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도시를 다시 만들고 회복하는 재생의 과정이 문화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요, 도시 패러다임을 다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 터지고 다 무너진 사회에서 살기 위한 방식은 문화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했고, 그럴 돈을 벌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했고, 그런 시설들을 짓는 게 먼저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돈이 아니더라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를 조금은 바꿔줘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시설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스타일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도 도시재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타일이 없으니까요. 그 스타일을 누가 만들 거냐? 기획자, 예술가, 행정가? 그 사람들은 도와줄 뿐입니다. 결국 그걸 만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스타일이 있으면 그대로 문화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자라는 거고요. 문화의 소셜 임팩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다 설명되지 않아도 문화 플러스 알파에 맞춰라. 모든 사람이 예술만 하면서 도시에 살 수는 없잖아요. 서귀포만 해도 보시죠. 예술가만 삽니까? 누군가는 물건을 팔고, 누군가는 유통을 하고, 누군가는 농사도 짓고, 누군가는 해산물도 팝니다. 그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사회이자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사회적인 것들과 연결될 것이냐, 그리고 그 연결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단순하게 문화라는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나의 삶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어쩌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 삶에 조금 더 문화적으로 받아들여 보자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구도인데요.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국토부 협업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좀 그런 시스템들을 지역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게 설계를 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 대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시재생을 하거나 문화적인 일들을 할 때에 소통화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십니다. 좋아요.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수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으면 모든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의제들과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의 공유된 생각과 철학으로 만들 거냐,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대화 방법이라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요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공유된 생각과 가치에 의해서 사회 문제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설계해 나갈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성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계의 매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종합입니다. 문화라는 것들이 문화라는 것만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인들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사회 각 분야를 같이 연결하라. 그랬을 때 보통 말씀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이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지역의 가치이고 첫 번째로 우리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문화적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앵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앵커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구심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모이는가. 소위 문화적 장소성이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거기다 건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모습을 건물이 대변해 주나요? 사람이 대변해 줘야죠. 그 지역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들은 도시의 이야기이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설계조개 대표가 말했던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사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앵커라는 것도 꼭 시설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모이는가.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는 구심점이 될 것인가. 이걸 문화 앵커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 앵커이자 사회적 앵커로서 그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창출되는 곳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이신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벌써 아마 앞에 뒤에서 모두 사례를 얘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원래는 천안의 사례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신 영상에도 천안이라는 곳에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부산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곳에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리얼한 이야기들은 원래는 사례를 말하는 제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처럼 궁금하시다면 천안과 부산에 꼭 가보십시오. 그들을 언제나 대화하길 원하고 오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것이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요 네 가지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뽑는데 이 문화적 환경이라는 예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보는 개념은 이렇지 않고요. 이렇습니다. 적어도 문화라는 것은 협의적인 진짜 그냥 머리 위에 있는 문화가 아니고 모든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근원이자 기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온 모습 자체가 문화라고 한다면 그 문화적인 것들이 결국 도시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준다.
다만 문화 혼자 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연결관계, 그것들을 생성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리얼한 이야기는 그곳에 직접 가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참 시간 제약이 있는 게 아쉽죠. 딱딱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셨지만 아주 유익하고 유쾌하게 풀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아마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얻어가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만나보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서영 교수님 만나보실 텐데요. 서영 교수님은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를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여러 저서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상상의 책꽂이, 건축을 묻다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유익한 말씀 바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건축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면은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스러움이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서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소녀시대를 염두에 두고 키 크고 이쁘고 머리도 긴 여자를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쟤는 왜 남자야 또? 그래서 머리는 왜 저렇게 짧아?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건축계 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소녀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안 바뀌었네. 이 날짜가 좀 잘못되어 있죠. 바꿨는데 이게 안 바뀐 게 걸렸네요. 서울 책보고의 사례라고 했는데 서울 책보고는 건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야?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근데 이게 아주 눈물 나는 사건이 많은 그 일인데 부산의 보수동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 헌책방이 있지요. 똑같은 것들이 서울에 가면 청계천에 있는데 청계천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풍경이 펼쳐지고 아 이래야 헌책방이지라는 냄새가 확 와닿는데 문제는 이 헌책방들이 죽을 맛이다. 더 이상 이 사회 안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 옆에서는 알라딘에서 헌책방 만들고 사람들은 다 거기 간다. 그런데 서울에서 현재의 시장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책벌레. 한때는 이 양반 그 시장이 되시기 전에 설화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하버드에 가가지고 하버드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가능하지 않거든요. 하버드 책꽂이 몇 천만 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읽었다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바람에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페이스북 내용을 내리셨는데 이 양반이 헌책방에도 관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또 이게 책 읽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먹물 좀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누군가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헌책방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헌책방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고 이 시대의 지식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인데 그 헌책방이 사라지면 곤란하겠지요. 사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혹은 이 세상의 서점에서 사라진 수많은 책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데 그 유통망의 큰 축이 사실은 서점이죠. 헌책방. 그래서 이 시장님한테 누가 살 것이 뭐냐, 헌책방 좀 살리는 방식을 좀 찾아줍시다 해가지고 그럼 뭔가 찾아야 되겠네 해가지고 작전을 짜다가
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양반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헌책방을 위한 기지로 삼으면 되겠다 하다가 제가 시청에 한번 놀러 갔는데 이제 지금도 있지만은 서울시에는 서울시 총괄 건축가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쭉 구경을 하러 왔는데 서울시 총괄 건축가가 서 교수가 잠실 살잖아. 이거 서 교수가 해야 되겠네 하더라고요. 그게 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얼떨결에 떠맡게 됐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이거 해도 표 안 나는 작업일 게 틀림없는데 오로지 네가 이 동네 원주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끝내 진행해라 해가지고 4년 동안 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헌책방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서울이면 청계천에 모여 있고 부산이면 보수동에 모여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절대 면적 부족. 절대 면적이 부족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낼 만한 수익이 없는 사업을 그냥 몇십 년째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나머지 책들은 어디 있어요? 이 책이 여기 있는 게 다 아니잖아요. 했더니 청계천에 있는 양반들은 김포에다가 이렇게 창고를 세를 내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잔뜩 쟁여놓고선 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헌책방의 집중화된 창고를 하나 만들어주자 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땅이었어요. 잠실에 이전에는 이제 신천 성내역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은 잠실 나루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건물에 그 전까지는 암웨이라고 하는 기업체의 창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고로만 쓴 게 아니고 거기서 커피를 팔면서 대신 치약 팔고 온갖 세제들을 다 팔았어요. 여기에서 커피를 1,000원에 팔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 암웨이의 커피방이 동네 아줌마들의 참새 방앗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갑자기 어느 날부터 치약이 아메이로 바뀌고 세수비누가 아메이로 바뀌고 화장실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은 아메이 이게 왜 와 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거기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간 김에 하나씩 사온다 해가지고 막 오다가 갑자기 아메이가 여기서 나갔어요.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이 소외감, 상실감이 말할 수 없죠. 이게 도대체 우리는 커피를 어디 가서 마시느냐. 그러면서 여기를 뚜렷하게 보고 있는데 이때 시장님이 여기 그 헌책방 창고를 만들자. 그거 네가 책임져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일을 떠맡게 됐죠. 내부는 이제 철거한 다음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이 건물 설계를 4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든 이게 어떤 형식의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네가 한번 그려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책이 잔뜩 들어가 있는 창고를 제가 쭉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몇 건쯤 들어가냐? 몇 건쯤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럼 계산 좀 해봐.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해서 계산을 쭉 해봤더니 50억 정도 이제 예산이 나왔어요. 시장님이 안 되지. 30억 안에 들어와야지 예비 타당성 검토를 빼놓고 갈 수가 있거든. 그 예비 타당성 하게 되면은 여기서 수익 얼마 나고 해가지고 야 안 돼. 30억에 맞춰. 오케이. 그래 30억에 맞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송파구청에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서관 아닙니까 하는데 도서관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도서관을 지어줬다는 순간 도봉구, 강북구 전부 다 하나씩 우리 돈이 없어요. 도서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게 헌책방이냐? 헌책방도 아니에요. 창고냐? 창고도 아니에요.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결국 송파구청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주차장 부속 시설일 수밖에 없다.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부속 시설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이 암웨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한 평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암웨이 껍데기를 딱 뒤집어내고서는 꺼내고서 막 이렇게 남았는데 이 바닥에 뭐냐면은 유수지 위에다가 기둥 심고 그 위에다 슬라브 얹어가지고 아래가 비어 있어요. 저는
아, 그럼 이전에 있던 건물에 비하면 얘가 하중이 좀 더 늘어날 테니까는 일반적인 건물 중에 제일 하중이 높은 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제일 무거워요. 여기도 도서관에 비해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 30억 중에 한 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기초보강공사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설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견적을 딱 냈는데 구조 엔지니어가 막 두드려보 하더니 기초보강공사로 30억 원 예산 알겠는데 기초보강공사로 10억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아, 설계 다시. 그럼 남는 게 20억이잖아요. 20억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도합 설계를 4번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시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제가 미쳤구나 했어요. 근데 저는 오로지 저희 동네라는 이유만 가지고 이거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진 게 뭐냐면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고 지자체장 뭐 있잖아요. 시의원, 구의원 합쳐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전부 다 이 동네에 던지는 이 종이들 있잖아요. 이 공약집을 거기서 왼쪽 제일 윗칸에다가 아메이 부지에다 도서관 만들게들 다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도 전부 다 커다란 종이에 제일 왼쪽 위에 1번 공약으로 여기 도서관 만들겠다.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전에 시장님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야 근데 이거 진행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는 동네 주민 의견 청취 좀 해라 해가지고 또 제가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단지만 여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쪽에 한번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보면 아 이걸 도서관은 안 되고요. 헌책방에 들어와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커피점도 꼭 넣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이 이만해지면서 빨리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드디어 성공 프로젝트로 제가 확신을 하면서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이걸 하고 이 4년 동안 하고 했는데 건물 설계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개념인데 책방이고 뭐고 간에 책꽂이가 잔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꽂이를 쫙 늘어놓습니다. 설계 끝. 그러면은 진짜 창고인데 이러면 또 제가 설계했던 소위 그래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설계했는데 책꽂이만 있는 공간 설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꽂이에다 구멍을 뻥 뚫었어요. 거기를 여기 보시는 책벌레가 쓱 지나갔다 해가지고 이게 설계의 개념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생각한 걸 그대로 만드는 게 또 제 특성인데 그래서 일단은 손이 20억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책꽂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뚜껑 제일 싸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를 만드는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이 부재는 공사장에 쓸 수 있는 부재인데 이걸 이렇게 엮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엮어요. 그 다음에 책꽂이 높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붙여요. 그 위에다가 나무판을 올려요. 책꽂이가 끝났어요. 설계가 끝. 그런데 이거를 4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설계가 끝났다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증식만 하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식을 하느냐가 문제죠. 또 이 책을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책은 다양하구나.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이 공간을 들어서는 순간 책과 사람만 보이게 하겠다. 건물 필요 없고 책꽂이도 필요 없고 들어서는 순간 내가 책과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 책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꽂이가 이렇게 퍼지고 가운데 책벌레가 뻥 지나간 그 길이 있죠. 이걸 쭉 이렇게 엮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책꽂이로 이루어진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뚜껑 덮는 것, 껍질은 뭐 제일 싸구려로 하면 된다 이것이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니까는 서울시에서 갑자기 아이디어 그때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개입을 해요. 여기 독립출판물도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래서 갑자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정년 퇴임하신 분 중에 말씀드리면 곤란할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 양반이 책을 2만 권을 기증을 하시면서 내가
내 시장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당신 책 좋아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는 이거 내 기증하는 해가지고 책을 2만 권을 기증하셨는데 이걸 어디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와 거기 갖고 가면 되겠네 해가지고 갑자기 한상진 선생님 책까지 이름 방금 말씀드리겠네요. 한상진 선생님 책까지 여기 2만 권이 들어온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이게 또 만들어요. 막 하는데 이럴수록 이제 갑자기 돈이 20억에서 살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저는 그거 서울시에서 책임져야지 하면서 저는 계속 그려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죽으려고요. 교수님 돈은 없는데요. 왜 이게 정말 화장실에 타일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꼭 맞춰. 안 맞으면 안 돼요. 꼭 맞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수님 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한 2달째는 저를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자기들 멋대로고 여기는 도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책꽂이 없는 데 있잖아요. 저거는 저랑 아무런 관계없는 곳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끝까지 간 건 제가 한 일이고 그래서 그 준공식 날 준공을 지난 3월 27일 날 했는데 시장님이 그래도 오셔가지고 야 사진 찍는데 테이프 커팅 하는데 서현우 알지? 해서 제가 시장님 옆에부터 테이프 커팅까지는 했어요. 거리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것일 거.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준공을 했어요. 3월 27일 준공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준공식 날 제가 뭘 알았느냐면은 테이프 끝나고서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복을 입은 20대 한국은 20대면 전부 다 학생이라고 부르죠. 여학생이 4명이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러고 사진을 찍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 얘기는 자기들 찍는 거죠. 뭐 쓰겠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3월 27일부터 지금 5월 31일이니까는 2달하고 나흘 됐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서울 책보고 검색하면 2,800건이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성지 등극을 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인스타그램 올린 사람들이 이 올린 글들을 보면은 최근에 서울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검색해 보면 몇 개인지 400만 개가 나오니까 이 서울 책보 검색하면은 이거 파일 보냈을 때 구글에서 400만 건이 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박 났죠 서울에서. 근데 저는 이게 왜 대박이 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계를 잘한 거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곳으로는 사실 그림이 받쳐줘야 돼요. 공간이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책들 쌓여놓은 것들은 펼쳐보면 단 한 권에도 가격이 안 써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은 서점 주인이 쓱 책 보죠. 그리고 사람을 봐요. 대한민국의 모든 헌책방이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책보고의 책들은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가 없으면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 건물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일단 운영 주체 결정하는데 30대 초반을 결정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새로운 세대를 섭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박 났어요. 패션쇼도 해요. 여기서 서점 주인들 60대 70대 아저씨들 처음에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 우리가 몰라. 그런데 1번 공간이 받쳐준다. 기본빵. 2번 운영 잘해야 된다. 3번 시장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건물 뚜껑 씌우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그 시장이 성공하지 않는다. 에누리아 덤은 시장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은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도시재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 공간이 시장인데 제주시에도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 아무리 뚜껑 덮고 뭘 해도 새로운 세대는 거기 가지 않아요. 새로운 세대가
그 시장에 가서 돈 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장 상점 주인들이 가격표를 붙이고 엔누리아 덤을 배격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서울 책보고에서 배운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영 교수님의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한 또 서울 책보고를 이 강연에서 만나보니까 더욱 반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 강연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도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리버풀은 한때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부흥을 이뤘지만 조선 산업이 몰락을 하면서 도시도 함께 쇠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이 리버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셈블이라는 단체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어셈블은 리버풀의 그랜비라는 오래된 주택단지를 개조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어셈블은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어셈블의 공동 창시자인 팔로마 스트렐리츠입니다. 팔로마님은 디자인 잡지 디즌에서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건축 디자이너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working? 네, 지금 작동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끔 이렇게 행사 진행할 때 정적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기도 한데 제가 영어 동시통역이 좀 됐으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하겠지만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진행을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 팔로마님 잠시만 아래로 해주시고요. 우리 서영 교수님께서 유익한 아주 진행을 강연을 도와주셨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청해 들어도 될지 한번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I've come a long way, so I'm hoping that my presentation will be available. My talk might not make that much sense. Sure, yes, thank you. 네, 잠시 대기를 해주시는 동안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서 3명의 발표자분들이 계셨잖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임의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분께 어떤 내용을 질문해 주실까요? 네, 그 서현 교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머리 자르신 거 되게 터프해 보이시고요. 제 질문은 조금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뭐냐면 아까 도서관 그 디자인 하신 거 저도 뉴스로 봐서 사실 알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사람이 많은 거가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20대들이 인스타그램 올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았다.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뭐 소위 뭐 맛집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도서관은 도서관만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1차 목적이 아닌 2차 목적으로 유행되는 거에 대해서 건축가 입장에서 장단점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참고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점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부자가 된 바람에 장점. 그 모든 도시 활동의 배경에는 결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 설계할 때도 여기 몇 명쯤 올 것이다. 도시 만들 때도 거주 인구 몇 명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오지 않으면 그 다음대로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 장사도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장사도 엄청 잘 돼요. 그 인스타그램 사진 올릴 사진 찍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절대 가지 않지요. 쓱 보다가 어머 책 있네 하고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사람이 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말하면 카카오 전술인데 처음에 카카오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이 다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카카오 공짜로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상한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결국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여기도 사실은 저는 1차 목표가 책을 파는 것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사람 온다도 무지하게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뭐 책 찾기 어렵다고들 말들 많은데 그건 제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 서울 책포구가 인스타그램상에서 굉장히 핫한 또 포토 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이런 곳에서 가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인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런 장소를 방문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또 사람이 모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로마님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는데 조금 기다리신 만큼 여러분께서 더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I don't think they'll. I imagine they're still going to be loading it, so hopefully in a sec I'll get started. Ah, there we go. Actually, I think that was the first slide. There we go. Hello. Good afternoon. I'm a co-founder of Assemble, and we're an architecture and design studio that's based in London. Our aim is to realize buildings and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creativity, collaboration,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in cities. Our work spans civic spaces, cultural buildings, creative workplaces, community planning,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As a studio, we're really interested in, as a studio, we feel that contemporary life can feel incredibly disempowering. And so we're really interested in encouraging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the way that buildings and the built environment is produced and run. So we have quite a critical and immersive design process. We initiate our own projects, we establish independent organizations, we build ourselves, and we open up the building process to others. Many of our projects explore places and situations which we think have been undervalued, and we imbue them with value by reimagining or celebrating them. So here are some examples. This was our first project, the Cineroleum, where we transformed a disused petrol station into a cinema in the centre of London. And this is Folly for a Flyover, where we reimagined the motorway Undercroft as a site of theatre and public activity. And this is Theatre on the Fly in Chichester, which was an experimental theatre for young directors and actors where the experience of theatre permeates into the surrounding landscape. So in London, where we're based, it's really evident that people tend to value cultural heritage in the forms of grand public buildings, but they tend to disregard the spaces, the skills, the people, and the processes that are needed in order to create that culture.
So a key aspect of our work is setting up and supporting varied environments that support creative practice in all its forms. So this is an example of a public workshop that we set up in London and Walthamstow, and it's a community makerspace where people can learn woodworking and metalworking skills. And for us, these types of environments where there's sort of improvisation and hands-on making are a really important aspect of our work, because it makes it possible to read and partake in the city differently, so that it's no longer so opaque or unquestionable, but instead malleable and full of possibility. We're also really interested in the tools that these spaces can equip us with to challenge the status quo and to conceive of new urban realities. It's a really broad theme, but we think it's one that has significance across the spectrum, from the way we begin to play in childhood to the places that we continue to learn in as adults. So the question for this session that I'm really interested in asking is, how can you give people greater agency to shape the world around them? We often work in contexts where, vulnerable urban contexts, where our approach is to try and realize inherent value, build capacity, and nurture social purpose and increase resilience. Our work, I think, is distinctive in trying to interconnect the social and the physical aspects of design, and in its continued engagement with communities and localities where we've established new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So since 2013, we've been working in the Granby area of Liverpool, and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our work with the Granby 4 Streets Community Land Trust and how this community-led vision has grown into a network of community projects that continues to evolve. So Granby is a historic neighbourhood of Liverpool, and it's made up of rows of terraced houses known as the Granby Triangle. Granby's economic history mirrors that of Liverpool at large. It thrived during the city's heyday as an industrial port and was home to one of the city's most diverse populations. However, as industry in Liverpool fell into decline, so too did Granby. The Toxteth riots of 1981 precipitated a sequence of poor planning decisions and destructive planning moves. So over a period of 2 decades, the area was systematically dismantled, and the high street which ran through Granby was cut off, demolishing the neighbourhood's commercial life. And the residents of the Victorian terraced homes within the Granby Triangle were moved on before many of the houses they lived in were boarded up or demolished. So by the time our government's Housing Market Renewal Pathfinders programme was cancelled in 2011, only 4 of these original 14 streets remained. However, there was a proactive group of local residents who began working to reverse this trend and create deep-seated and meaningful change in the area. They also held a monthly market, inviting people from the city back into the neighbourhood as part of a larger campaign to reclaim the streets and rebuild the community. So in 2011, this group of residents formalised establishing a community land trust with the intention of refurbishing many of the empty homes and maintaining them for community ownership. Their ambition was to gradually rebuild the area and the community, not through a single uncompromising master plan or a top-down vision, but an approach that would allow many different people to have a stake. So our role was to make visible the Community Land Trust's ambition by setting up a strategy that would convince the local government to support them. This plan described an incremental ground-up approach to rebuilding the area by developing a network of projects that could think at a local scale. The first part of the project was to refurbish the derelict houses on Cairn Street. So we set up a studio in one of the empty homes and used this sort of extended opportunity of resi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piration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we were working for. Secondly, there was an opportunity to really create an approach to the housing which reflected the care of those who were already living in the area.
So the houses were expediently refurbished, and the design responded to the quirks of the different situations. We also made a number of bespoke architectural elements which reflected the Victorian fittings which had been stripped away, such as sort of mantelpieces and tiles and ceramic handles. So this is an example of one of the mantelpieces that we made in the home. And then this is sort of the result of that first phase of the project, which was to create bespoke but also affordable housing which could be built for the community and protected affordably and in perpetuity. So with the delivery of the houses, all the years of community campaigning began to be recognized and celebrated as a kind of achievement of community vision to deliver a form of neighborhood that suited them and also presented a kind of an alternative to the status quo of the top-down vision of planning, which is normally what we see in our cities. And with all the positive momentum around that project, it meant that alongside the CLT, we pushed forward to develop the next project within our network. We had an idea, born of the original master plan, to take 2 of the ruined houses and to turn them into a winter garden. So the idea was for a permanent community centre within these 2 houses. The idea was also to have a community meeting room, kitchen and residency flats. And it was an idea that was really born from making permanent this sort of history of creative action in the area. So this is a diagram of the space, and the idea is that it would be run by the Community Land Trust with support from a local arts organisation. And the intention is that the space will be open for community events and organisations, whilst an apartment in one of the houses will create space for residencies and occasional renting, so that that will bring in some additional income to help support the public programming. And so the project's recently been finished, and our strategy was really to sort of transform this typically private space of a terraced house into a focus for neighbourhood activity. The new community centre is a space which the Granby Community Land Trust can continue to nurture, creative practice, safeguarding the role of creative, resourceful and collaborative community action, which has been sort of so important in the ongoing life of this area. And what we're beginning to see now is really an ecosystem developing. So there's the market, and there's the new housing, and there's this community centre. And all these things are kind of beginning to bind together to create an area which people really want to live in and which people really want to come and visit. And, community gardening and creative action has been so important for Foundations for Changes in the area, and it's really kind of rewarding at this point in time to begin to see that coming into fruition. And the Winter Garden is also a space to really sort of celebrate the history and support this culture long term. And this is really the result of a community-sustained effort to campaign and revitalise the area and see what can be achieved when you help facilitate their aims and ambitions. So since 2015, we've set up an experimental architectural ceramics company in Liverpool. And here we make bespoke architectural elements. And again, this was an idea which was part of that original plan. And that was really an ambition to bring back commercial life to the high street. And so the Granby Workshop makes a number of different elements, and the idea is that they are all handmade, and they all also invite sort of a bit of chance and a bit of improvisation, so that no 2 products are alike. And again, this was a process which started with the refurbishment of the homes, but now we're developing a kind of broad range of projects. So these are smoked ceramics, and a process that we call splatware, where you kind of press the clay and it creates these very varied forms.
And what's really been interesting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s beginning to see the workshop, which is a local company, grow in influence and impact. And so this is a project that we did last year with the Venice Biennale, and these are encaustic tiles that have been installed in the room of the Cini room in the Giardini in Venice. And equally, you know, the workshop has begun to sort of spread and influence and impact. And so the whole team recently went out to Tokyo, where they set up the studio as a residency in the Shiseido Gallery, and then took the ceramics that they made to Mashiko and had them fired in this kiln. And so it's, again, this sort of moment where there's this local organization that has an increasingly global reach, but is very much invested in its community and continues to kind of contribute to the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So it runs a stall at the market, and it has a presence on what was once the high street. And the hope is that this will be kind of a seed of change for bringing commercial life back into the area. And so this is the last short project that I'm going to talk about. I'm sort of starting with an image of the market. And really, this was kind of, again, the moment where the residents created a temporary event. So they'd close this road once a month and set up a market. And this, again, you know, created the opportunity for commerce, but also for joy and for people to visit the area. And you know, it was sort of the first act of trying to bring this historic commercial life back to this neighborhood. But then, you know, this is the condition that we were left with today in the high street, and this is opposite where our ceramics workshop is. There's just all these empty sites along the street. And so what can we do to bring back the commerce and the creativity into the heart of this community? And so, you know, this is kind of the spirit that we want to capture within the neighborhood and with this project. And actually, I thought this was very important because we're always working alongside the residents. They're our client. And, you know, when we're thinking about what people want and how do you develop a community vision, I thought it was really important to take the words of this lady who's called Hazel Tilley, who's one of the founders of the Community Land Trust, when she said, and she's sort of holding up a picture of the next thing that I'm going to show, but she said in a poem that she'd written, you saw a big picture and a whole solution, and where you saw messy, we experienced variety and home and life. And I thought that those are really beautiful words, and that they really speak to the sort of view that I think lots of people feel, that they don't know how to have impact in the cities, but the people who kind of plan for them plan these big, uncompromising visions, which are very hard for them to have a stake in. And you know, I think Hazel's poem beautifully expresses the sentiment that all the things that are in their neighborhood, all the variously small components make up what they really value and love, and that is something to be preserved and amplified. And so my last slide is of a project that we're doing, which is called The Fourth Corner, and this image of the building on the right shows our latest endeavor, and that is to begin to rebuilding the high street, and starting with this corner site, which is at the intersection of the housing and that high street. And so there's an image for a kind of community cafe, which will be on the ground floor, and then more affordable housing above. And you know, I really feel that Granby's residents' history of direct and creative action has been the foundation for changes in this area, and that the Winter Garden and the houses and the workshop and the Fourth Corner are all part of a sequence of projects that aim to support a DIY, do-it-yourself, I don't know if that's the expression you have here, approach in which creativity and production are really part of the everyday process rebuilding the city. And so I'll just end on the final slide, which is my question. How can you give people greater agency to shape the world around them? And that is a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leave with you all thinking about today. Thank you very much. 팔로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셈블레 프로젝트가 더욱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강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도시재생과 건축에 관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좋은 성공 사례와 좋은 경험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를 이 제주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제언을 해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제주시 부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맡고 계신 조상범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 조상범입니다. 저도 저 가운데 서고 싶은데 비전문가라서 아무튼 저 오늘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제주도 또 지금 레지던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전, 한 2, 3년 사이에 그 외부에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는 라면만 먹다가 문어라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 라면 종류도 많이 생겨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이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생겨나는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도 생겨난 것 같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원하는 분야가 저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문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던 이 비료 창고인데 비료 창고가 계속 비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조금 리모델링해서 그 발레 무용 하시는 분들이 그 무용 제주도민들의 그 앞으로의 그 좀 자라는 꿈나무 그러니까 발레 꿈나무들을 그 육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제 제주도를 어떤 무용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그 창고를 개조해서 이제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는 내심 좀 걱정했던 게 되게 시골 지역인데 시골 지역에 가서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댄서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게 과연 먹힐까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 그리고 무조건 움직이면 좋다. 그리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치매 교육 프로그램 뭐 진짜 파킨슨 병도 고친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들어가서 며칠간 하더니 뭐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리장님 그리고 개발위원장님 총무 부녀회장님 이 네 분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1년간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마을 분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오픈을 한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제주도라는 데가 앞으로 가능성이 큰 공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사례들이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분의 저명하신 우리 문화도시재생 그리고 멀리 리버풀에서까지 오신 우리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공통점으로 느낀 것은 뭐 여러분들 다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제 주민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화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설재우 연사님께서도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그 서초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말씀이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진 작은 재능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서 저희가 지금 툭하면 뭐 한번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밀어서 예쁜 건물로 하나 다 새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 보면 이제 관덕정 탐나문화광장이라고 있는데 탐나문화광장을 저희가 500억, 600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순간
시민단체나 여성계라든지 문화계에서 반대해서 거기에 있는 여관 그리고 목욕탕 그곳을 좀 헐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우범지대도 됐었고 사람들이 또 나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막아서 했더니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활용하는데 목욕탕 공간이 갤러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옛날 쓰러져 가던 이제 그 주택 한 주택이 이제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갤러리는 산지청 갤러리라고 하는데 거기는 미술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신촌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처음에 출발해서 행정에서 가자 했더니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 멋지게 출품작을 내려고 했던 행정의 생각이 아주 주민들의 생각 그 반발에 막혀서 1년이 딜레이되고 2년이 딜레이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다 보니까 더 늦어지는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주민들의 그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광우 부연구위원님은 저희 행정에서는 굉장히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 문화 도시재생 전문가고 실제 저희가 문화 도시재생 사업을 문체부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주도에서 제안서를 냈다가 멋지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떨어졌는데 아무튼 내년에 재도전을 할 건데 오늘 여기 오신 김에 제 어필도 좀 받으시고 해서 내년에는 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탐나문화광장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적, 문화적 도시 재생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광우 연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 이제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문화적 도시 재생의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도시 재생의 이제 사회적 재생, 뭐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거기를 이제 감싸 안는 이런 타원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게 문화적 재생이다 이런 좋은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문화적인 곳이다 이런 자신감으로부터 자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저희가 미디어 통해서만 뵀던 설현보다는 더 유명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서현 교수님께서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기 보니까 우리 제주도청에서 많이 뵙지 못하는 한라 도서관에서 오신 그 공무원들이더라고요. 왜 왔는지 아까 좀 갸우뚱거렸는데 아까 보니까 서울 책보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서울 책보고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코드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단순히 헌책방을 보관하는 어떤 그 수장고 개념이 아니라 멋지게 건물도 만들었지만 거기에 이제 가격표가 없으면 그 안 되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그냥 재래시장에 가면 어머니 손잡고 가면 뭐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뭐 얼마면 얼마 이렇게 눈치 보고 진짜 해줬던 그런 세대가 옛날 9세대라면 지금은 엄연히 돈 주고 그 값어치를 지불하는 게 지금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투명한 게 변한 이런 새로운 세대에 맞춘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셈블 공동 창시자인 팔로마 스트렐리츠 선생님께서 아까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이건 종합적인 어떤 그림을 딱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외국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영국 런던 시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런던도 지금 옛날에 유행하던 이제 도시 내에 그러니까 펍샵 그러니까 맥주집이 도시에 굉장히 번성했는데 최근에는 그 맞벌이 부부나 이런 굉장히 좀 그렇게 해서 쇠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경제가 쇠퇴가 돼서
요새 도시재생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라든지 공연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에 중심을 두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감명 깊게 들은 부분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수작업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도자기 그리고 뭐 타일 그리고 금속을 가지고 도시에서 이제 시민 사람 중심이 돼서 주체가 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그걸 이제 어떤 트러스트를 통해서 그런 오래된 지역이고 좀 이제 약간은 시민들이 열등감에 젖을 만한 시기에 그런 사람들의 길을 살리면서 직접적으로 체감이 와닿는 그 부분이 와닿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마을에 주민 리더분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같은 지역민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마을을 이제 창조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건 뭐 단지 제주도 우리 한국이나 제주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통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의견을 듣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활동가들을 잘 투입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활동가들과 실제 그 주민들을 연결하는 매개 요소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그룹화시킬 것인가 항상 고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멋진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많이 얻었던 사례 같습니다. 저는 이 정리에 그쳤지만 좀 많은 너무 좋은 내용을 들어서 우리 청중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존 문화 도시 그리고 사람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이혜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